설기. 난 이걸 이제 제일 중요시해요. 전쟁과 평화하면 뭐 전쟁에다가 귀족들 사랑에다가 뭐 그런 게 있는데, 돌스토이가 위대한 작가인 이유는 뭐냐? 저는 황제부터 나폴레온 장군만 관찰한 것이 아니라 한낱 이름 없는 농노까지도 소설에 등장인물로 넣어서 그 진상을 보여준 거. 놀란 거죠. 그 무렵의 붉은 광장.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무렵의 붉은 광장. 그림입니다. 전쟁과 평화. 1924년에 사냥 중에 낙마로 오른손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고친 뒤에 바로 전쟁과 평화 착수하는데 1967년에 보로지노, 이게 이제 전쟁과 평화가 가장 핵심 지대입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은 막 전투 치열한 게 있죠. 그걸 이제 영어에서는 배틀 오브 보로지노, 프랑스 말로는 바타ille de la 모스크바 전투. 모스크바에서 가깝거든요. 모스크바에서 얼마 안 돼요. 차 타고 가면. 근데 유럽 문화 기행에 보면은 그 가는 길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는 길에 보면은 중간쯤에 페레델키노라는 파스르나크 죽은 집과 묘지도 다 있는 그걸 지내갑니다. 대개는 여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페레델키노 들리면 돼요. 기차도 있고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 있어요. 1800, 전투가 벌어진 날은 1812년 9월 7일. 그러면 돌스토이가 왜 전쟁과 평화를 쓰려고 했느냐 하면은 원래 의도는 데카프스트란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1825년이죠. 25년 데카프리스트 군인들이 막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죠. 자기 외갓집 많은 외삼촌 비롯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그 12월 당 혁명, 데카프리스트 반란. 그걸 쓰려고 가만히 보니까 그 근본 원인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연구해 봐야겠다. 이래서 쓰게 된 것이 바로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제 딱 이해가 되죠. 그 전쟁과 평화를 써야만이 그 배경이 있어야만이 12월당 거기 참여했던 장교들이 다 개업화가 되어가지고 12월당을 가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책을 보신 분들 얼마 없을 거예요. 영화만 다 보고. 그 영화 보는 건요 아무런 쓸모도 없어요. 돌스토이의 사상을 이해한 데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내 이 강의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이 얘기 줄거리 대충 알았다. 돌스토이 사상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이것만 보면 돼요. 제3권, 제2편 19장에서 34장까지 반드시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요걸 읽고 마지막에 제일 뒤에 에필로그, 굉장히 깁니다. 에필로그가. 읽고 두 개만 딱 읽으면은 딴 데 가서 요것만 여러분이 읽은 만큼 가지고 얘기해도 읽은 사람보다 더 열띠게 돌스토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그러면 요 3권 제2편 19장에서 34장에 다룬 그 사건은 뭐냐? 1812년 8월 26일 음력입니다. 구력. 러시아 말로 구력. 이날 이제 보로지노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여기 돌스토이 역사관이 다 나와요. 그 돌스토이 역사관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왕은 역사는 뭐다? 신의 섭리에 의한 역사관. 역사 속 개인의 운명. 이게 여기 자세히 다 나옵니다. 자세히 다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폴레옹이 이때 1806년에 대육 봉쇄령을 내립니다. 영국. 나폴레옹이 1806년 되면은 전 유럽을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유럽 대륙은 점령했는데 점령 못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어디냐? 바다 건너 영국하고 동쪽으로 러시아하고 두 개는 점령 못했어요.
그랬는데 러시아는 은근히 나폴레옹의 영국 대륙 봉쇄가 불만이야. 왜? 러시아에서만 밀하고 이런 걸 영국에 수출해야 되거든. 그 수출을 못하는 거야. 지금 밀수를 합니다. 밀수출하니까 불편하죠. 그 불만이야. 그걸 나폴레옹 아는 거야. 알고는 이제 나폴레옹이 안 되겠다. 영국은 섬나라라서 나폴레옹은 해전은 못하거든요. 해전은 져요. 육전이에요. 육전. 나폴레옹 전투의 특징이 뭐냐면 포병이에요. 자기가 포병 장교예요. 대포 쏴가지고는 전쟁 이기는 게 나폴레옹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을 우리가 지배하려면은 러시아를 먼저 쳐야 되겠다. 이래서 러시아를 쳐들어온 게 1812년입니다. 그래. 이미 국경 넘어가지고 모스크바까지 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원래 출발한 건 5월인가 같은 출발했거든. 러시아 침묵 시작한 게. 제가 아주 몇 달 걸려서 드디어 모스크바 부근 보로지노까지 왔습니다. 와서 이어서 대격전이 벌어지거든. 그럼 왜 이랬느냐. 이때 모스크바 장군은 후퇴 작전입니다. 후퇴를 하면서 모든 논밭 곡식과 집에 있는 걸 다 태워버려요. 나폴레옹 점령하러 가면은 제로 변한 것만 남아있어요. 그럼 뭐가 없습니까? 나폴레옹이. 보급로가 끊겨져. 그 먼 길, 양식을 그때 그 교통기관, 자동차도 없을 시대인데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우린 땅이 넓으니까 나폴레옹 저거 아무리 와봤자 오는 동안에 자연재해, 병 걸려가지고 다 죽는다. 그때는 의학도 발달 안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야. 그걸 모르고 모스크바까지 온 거야. 이때 이제 모스크바 점령 직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침략한 뒤에 가장 큰 격전이 벌어진 장소가 보로지노 전투입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이게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안드레이라는 그 전쟁과 평화의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안드레이 공작. 나중에 나타샤하고 그 약혼했다가 전쟁 가서 죽습니다. 예. 원래 안드레이는 아내가 있었어요. 상처한 뒤에 절망에 빠졌을 때 이쁜 처녀를 보고 반해가지고 약혼을 해놓았어요. 약혼해놓고는 전쟁 가서 보로지노 전투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엄청난 부상을 당해요. 여러분 영화 봐서 그거 다 기억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건 어떤 장면이냐면은 전쟁에서 내일 이제 드디어 전투가 벌어져. 전투 벌어진 하루 전날 밤에 안드레가 누워서 이제 자면서 고민이 많아. 근데 그걸 전쟁과 평화에서 어떻게 썼느냐. 이 제2편 24장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24장에. 어떻게 썼냐면 이래 썼습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 자기 약혼녀가 바람이 났거든. 나타샤가. 지금 말하면 약혼자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약혼녀는 모스크바에서 딴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그걸 생각해요. 그렇게 착한 여자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느냐. 여자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제일 먼저 걱정합니다. 제일 먼저. 내일 전투인데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 아버지 걱정이야. 아버지가 늙었어.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거든. 대귀족이에요. 이집트. 장군 출신인데 오로지 애국심밖에 몰라요. 러시아의 위대함 이것밖에 모르는 장군이에요. 그 아버지가 노쇠했는데 이 전쟁통에 어떻게 지낼까? 돌아가시진 않을까? 아버지 걱정. 그 다음에 아군에 대한 반감을 걱정합니다. 이 기가 막혀요. 자기가 아무리 부하들 사랑하면서 지휘를 해봐도 부하들이 충성심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교들이 적군에 죽기보다 자기 부하들로부터 죽을까봐 겁을 내야 되는 정도의 분위기예요. 왜 이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조국을 생각해요. 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게요, 나는 굉장히 리얼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19세기 후반 그 중엽의 문학이라는 거는 이런 게 나오면은 막, 내일 전투인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 조국을 위해서 나는 뭘 헌신할 수 있을까? 열심히 싸워서 어떻게. 이따위로 썼을 거거든. 톨스토이는 그게 아니야. 한 인간을 딱 꿰뚫어 본 거죠. 조국이고 나발이 그건 제일 끝이야. 실제로 제일 끝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폴레온의 인물 묘사, 이런 게요. 불룩한 배 위에 부드러운 선을 그리고 그리는 흰 조끼 위에다 가슴이 트인 푸른 군복, 짧은 다리, 통통한 넓적 다리, 흰 고라니 가죽 바지로 싸고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목이 긴 승마화를 신고 있었어. 짧은 머리털을 팍 빗질한 모양으로 넓은 이마 한가운데 한 점 머리털이 드리워져 있어. 살찐 목은 검은 군복의 뒷속에서 더 희게 보여. 몸도 오드 꼴로닉하는 거는, 꼴로닉하는 거는 독일 말로는 쾰른입니다. 쾰른. 이 불어거든. 쾰른의 오는 불어로 물입니다. 워터. 쾰른은 워터로 쾰른이에요. 쾰른은 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제일 고급 향수입니다. 그 쾰른이 향수로 유명했다 그래요. 이때. 그 향기. 나폴레온이 이제 그 향수를 이제 뿌린 거예요. 심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조사해가지고. 아래 턱이 튀어나온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툭툭한 얼굴에는 요소부터 보죠. 부드러우면서도 여기까지는 외모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그 인상을 종합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황제다운 환대의 표정이 나타나요. 영화에 나오는 게 참 그 배우도 잘 골랐어요. 나폴레옹 보면 항상 이래 상대에게 환한 얼굴로 웃음을 보여주는 그런 식이 나타나는 나폴레옹의. 예. 그 표정이 참 어렵거든요. 어? 그러니까 보통 그 영은 영이죠. 그걸 그대로 그려준 겁니다. 자, 그 나폴레온이 이때 이제 이 보로지노에서 나폴레온이 패전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러시아 점령을 실패하거든요. 꼭 이것 때문만 아니지만 어쨌거나 큰 패배의 원인이 여기 있다고 이제 모든 전역사가들 다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보로지노에 전투하는 이게 이제 구력으로는 8월 26일이고 실력, 세달력으로는 9월 7일이에요. 이틀 전에 비가 왔어요. 네, 보로지노에 전투 일어나기 이틀 전에 비가 왔는데 땅이 질잖아요. 지는데 나폴레옹이 포병 전문이라 그랬죠. 근데 비가 오면은 질색질색해서 포 끌고 가기 힘듭니다. 그건 이제 별 문제 아닌데, 그럼 나폴레옹이 이제 비가 온 이날 전투 이틀 전에 나폴레옹이 이제 낮에 이렇게 쉬다가 산책하러 나가요. 나가면은 나폴레옹 부관이 여러 사람 부관이 있는 중에서 한 사람이 얼른 다하나 구두를 빨리 장화로 바꿔 신어야 돼요. 왜? 밖에 땅이 질고 빗물이 막 고여있는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냥 다하나를 신고 진흙바닥에 그 비가 오는 걸 막 밟으면서 웅덩이 밟으면서 그대로 돌아와서 코감기가 걸려요. 코감기가 걸렸거든. 코감기 걸리니까 이틀 전투날 또 안 나와요. 그 코감기 걸려가지고 전투 하루 전날 밤에 코감기 걸려가지고 의사 부릅니다. 그래서 빨리 낫게 해달라. 의사가, 배야, 지금 현대 약을 가지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막 불편해요. 도대체 과학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 하나 못 고치고 하면서 막 잔소리해요. 지금도 못 고친대, 감기는. 지금도 못 고치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코감기 걸린 상태에서 전쟁이 나요. 보르지노 전투가 벌어졌어. 벌어지니까 나폴레옹 앉아가지고 그 전투를 다 봅니다. 다 보여요. 이렇게. 이 안경, 상황이 이런 걸 다 보여. 그러면 이제 지금 막 프랑스 군인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영민한 나폴레옹은 임기응변을 하거든요. 아, 내 부하들 너무 죽는다 싶으면 얼른 딱 중단하고 딱 빼버려. 근데 나폴레옹은 코감기 걸려가지고 어떤 영웅도 코감기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머리가 멍멍한 거야. 그래가지고 죽는 걸 보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엄청난 자기 군대를 희생해요, 여기서. 그런 게 바로 보로지노 전투거든. 그래서 나중에 모스크바 침공해서 점령까지 했지만은, 점령도 아니죠, 다. 그냥 싸우도 안 하고 후퇴해버렸으니까. 그 러시아는 후퇴 작전이니까. 그래 했는데, 항복 안 하는 거야, 러시아 황제는. 모스크바,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항복하려 안 와. 근데 겨울이 와. 후퇴했죠. 그 패배거든. 모스크바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야. 나폴레옹은 열심히 싸우고 진 거야.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십시오. 두고 지금부터 요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돌스토이의 역사관이 딱 드러난 겁니다. 프랑스 군대가 보로지노 전투에서 러시아 군대를 죽였던 것은 나폴레옹이 명령한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학은 뭐냐? 하나님 뜻이다. 나폴레옹이 시켜서 했다. 자기 자신의 희망했다는 병사들이. 군 전체, 나폴레옹 군 전체. 해진 군복을 몸에 걸치고 지쳐 빠지고 굶주린 프랑스인이나 이게 전유럽,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모든 나라로부터 다 징집해가지고 여러 나라 국적이 있어서 그 말을 알아듣는 것이 3분의 1밖에 없었다. 불어 명령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걸 번역해서 막 가서 이제 명령하더라고 이랬거든요. 전 나라 그 농민군들 다 징집해가지고 왔으니까. 이스라엘에, 독일이네, 폴란드인에다가 뭐 소수 민족들을 막 다 잡아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무리들이 모스크바로 가려는 자기들의 진로를 막고 있는 군대를 보았을 때 술병의 마개가 열린 이상 마시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다. 이때 와서 만일 나폴레옹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안 되겠다. 물러가자. 우리 쳐들어가지 말고 다 물러가 버리자. 그 했더라면은 이 병사들이 나폴레옹 죽이고 그냥 모스크바 쳐들어갔을 거다. 이게 뭡니까? 민중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민중의 힘이다. 보여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 갈 때는 가기 싫어서 참 나폴레옹 개새끼 왜 나를 징집해가지고 군에 가게 하냐 이래 갔는데 가서 막 이제 모스크바 막 이쁜 처녀들에다가 막 귀족들 집 털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뭐 그 환상이 이제 머릿속에 넣어지죠. 그러면은 그 어느도 다른 나라 병사들 하나하나 쫄병까지도 다 신이 난 거야. 신이 나서 여기까지 왔어. 모스크바 바로 코앞이야. 여기서 전쟁 그만둬. 이러면은 군인들이 웃기지만 네가 뭔데? 우리는 가야 되겠어 하고 나폴레옹도 죽이고 갔을 거다. 이게 돌스토이가 본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역사의 노예다.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왕이라는 것도 물거품처럼 탁 떠올랐다가 물거품처럼 꺼지는 거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다 하는 것 같지만은 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대로 뒀다 꺼지는 물거품이다. 이래 본 걸 말이에요. 이게 돌스토이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여러분들 다 파악하면 돼요. 자, 이게 보로지노거든요. 여기 우리가 가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러시아 여행 가더라도 우리나라 그룹 투어, 패키지 투어 가면 여기 간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려면 여러분들이 여행단을 조정해가지고 따로 가야 돼요. 여기는 아예 관광지로 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문화기획이기 때문에 내가 갈 때 갔는데 이게 보로지노 전투 기념탑입니다. 100주년 기념탑. 서로 이겼다 그래요. 모스크바에서는 모스크바 승전 기념탑. 프랑스 쪽에서는 프랑스 쪽 자기들이 이겼다고 기념탑. 서로 양쪽 다 승리자예요. 이게 여기가 나중에 생긴 건데 보로지노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전 생애 중에서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여기 다 모아놨어요. 원고까지도. 여기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수도원 입구고, 이거 보르지노 이제 봤던 그 전시관 안에 전시된 겁니다. 이 여기서는 러시아가 바로 그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에서 나왔던 거라고 다. 자, 이 부르 걸작을 톨스토이가 1, 2부를 문예지에 연재하고 그 뒤에 3년간의 수정 정보를 거쳐서 완성한 뒤에 1869년에 단행본을 냈단 말이에요. 이 전쟁과 평화입니다. 그러면 톨스토이가 이걸 쓸 때 뭘 참고했을까? 제일 많이 참고한 것이 뭐냐면은 프랑스 혁명사 저자는 티에르입니다. 티에르는 정시가입니다. 정시가. 필연사학 하는 건 뭐냐면은 필연이 뭡니까? 그래 되고 마는 거. 아무리 피해봤자 그래 된다. 봤자 피할 수 없다. 필연사학입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뭡니까? 기독교 역사관도 필연사관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정해줬다. 칼뱅이 그래 말한 거지. 칼뱅의 그 기독교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칼뱅은 그냥 비 오는 것도, 쥐가 죽는 것도, 쥐가 찍찍거리는 것도, 비가 내 음식 훔쳐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고. 그게 칼뱅이거든. 칼뱅식으로 하면은 천당 갈 사람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 왜 가느냐? 안 가도 되지 않느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신이 하나님이 정해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잡으려면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칼뱅 이론입니다. 그게 내가 볼 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거나 필연 상황이라는 거는 역사는 제 갈 길 정해져 있다. 이게 반대 말은 뭐냐? 자유사관. 역사는 민중들이 하기에 따라 변한다. 그런데 이 티에르는 필연사학자예요. 이 티에르는 파란만장합니다. 1830년 7월 혁명 때 부르봉 왕이 또 왕노릇 하락하니까 반대하고는 왕가에서는 제일 계몽파였던 필립 왕정을 왕을 앉혀가지고 수상을 합니다. 프랑스 수상을 해요. 티에르. 48년 2월 혁명 후에는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여기 국회의원인데도 이게 나폴레옹 3세가 구태 때 일으키니까 그만둬버려요. 그랬다가 나폴레옹 3세가 쫓겨난 뒤에 1871년 또 장관이 돼요. 그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영정부와 재정사, 이식권, 이게 프랑스 혁명사에 다 나옵니다. 통영정부가 뭡니까? 나폴레옹 1세거든. 1세 때 그것만 가지고 이식권 썼으니까 너무나 자세히 쓴 거야. 뿐만 아니라 티에르는 나폴레옹 때 상당 부분 참여해요. 통역도 해주고. 그 자기는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이 책은 나도 못 봤는데 톨스토이는 이 책을 보고 나폴레옹의 그 자세한 옷 입은 거 뭐 그런 걸 다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이 자료를.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참고했던 책이거든요. 통영정부와 역사. 통영정부의 역사. 나폴레옹이 침략전쟁했을 때 역사를 쓴 겁니다. 이거거든. 나폴레옹 보십시오. 아까 톨스토이가 외모 그렸던 거하고 참 비슷하죠. 이게 전투, 이게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보르지노 전투입니다. 보르지노 전투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 보여요. 베트로 보르지노 전투잖아요. 이 중간에 바그라티온, 영어로 바그라티온이죠. 러시아말 바그라티온, after being wounded. 바그라티온은 사람 이름입니다. 구드조브 장군 직속 장군이에요. 그럼 바그라티온과 구드조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드조브는 무조건
후퇴해라. 왜 후퇴합니까? 구두조부 전략은 그런 거예요. 후퇴를 하면서 러시아 군인들만 확보해라. 군인들만 확보해라. 그럼 나중에는 결국은 군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긴다. 막 전진해 오는 동안에 나폴레옹군은 지치고 병들고 없어지고 러시아 군인들은 그대로 생생하게 다 살아있다. 전사 안 시키고. 그럼 결국 러시아가 이긴다. 이게 구두조부 작전이거든. 근데 바그라티온은 뭐냐? 아니다. 자꾸 들어오면 결국 다 뺏긴다. 싸워야 된다. 구두조부하고 반대입니다. 바그라티온. 그래서 이 전투 때 바그라티온이 전투를 주장하는데 이 전투가 이제 쭉 이래 이 전투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몇 킬로가 되는 길게 쫙 싸고 나폴레옹 군도 지뢰서 맞으면서 싸우거든. 싸우는데 제일 왼쪽 편을 맡은 것이 바그라티온이에요. 나폴레옹도 알아. 저 바그라티온 장군이 제일 열렬하게 싸우는 장군이다. 그럼 나폴레옹도 이 지역을 제일 집중 공격한 거예요. 서로가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바그라티온은 여기 이제 부상당했잖아요. 부상당해가지고 후퇴했다가 나중에 바그라티온 죽어요. 이 전투에 부상당해서 죽고 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오늘 가자고 포로 요건 합시다. 이제 이 소설이 위대하다고 내가 자꾸 자랑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전쟁과 평화의 제3권 제2편 7장에 보면은, 티에르가 소개한 겁니다. 티에르 지금 그 통영정부 있죠. 거기에 소개한 걸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가 그대로 소개한 겁니다. 인용한 건데 이런 게 나와요. 라브르시카라는 코자크족 출신 농노가 있어요. 그 러시아 그 장교들은 군에 가면서 저 농노도 데리고 다니거든. 근데 이 농노가 잡힌 거야. 나폴레옹 군한테. 포로를 잡았어. 나폴레옹을 포로 하나 잡은 거야. 이 라브르시카가 이제 포로 하나 잡았다 하니까 나폴레옹이 내한테 좀 데려와라. 내가 직접 신문해 봐야 되겠다. 러시아 정보를 캐기 위해서. 그래 말합니다. 이게 보르지노 전투 벌어지기 전입니다. 그런 말을 라브르시카가 나폴레옹 앞에 끌려갔어요. 가니까 이 농노가 딱 이 사람 보고는 이게 나폴레옹 장군인지 알아. 왜? 옆에 사람들이 막 굽신거리고 이러는데 그거 막 알았어요. 알아채우고도 모른 척 합니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자,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거만하고 파렴치한 하인의 한 사람. 장교 하인이 하나예요. 나폴레옹이 신문하는 거야. 러시아 사람들은 보나파르트에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폴레옹이 직접 묻습니다. 나폴레옹이 자기 아는 척하고 물어. 그러나 농노는 사실 이미 딱 보고 나폴레옹인 줄 알아. 그 거동을 보고. 그런데 모른 척 하면서 대답하는겁니다. 이 농노가 어떻게 대답하냐? 글쎄요. 곧 전투가 있다면, 곧 전투 벌어져가지고 오래 끌지 않고 승부가 가려진다면 당신들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3일 이상 지나도 3일 이상 지나도 결말이 안 난다면은 이 전쟁도 결국 그만큼 오래 끌 겁니다. 이런 말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지 네가 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농노가 겁이 나서 말 안 하고 둘려서 말한 겁니다. 농노 지가 살렸고. 근데 이 통역이 이 통역 녀석이 만약 전투가 사흘 안에 일어난다면 프랑스군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고쳐서 말해버립니다. 뒤에 걸 얼버무려 버린 거예요. 나폴레옹은 좀 힘든다는 말이겠지. 이렇게만 앞도록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역관 자체도 자기 폐하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빼고 통역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라브르시카는 이래 말합니다. 당신네한테는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었죠. 아부입니다. 지는 이게 나폴레옹인 줄 알거든. 알고 모른 척하고 아부하는 거야. 나폴레옹도 대놓고. 그는 세계를 평양하고 다녔습니다만
이 나라는 사정이 좀 다르니까요. 이걸 또 통일가 어떻게 번역하느냐. 앞부분만 번역해요. 나번에 듣기 좋은 놈하고 세계를 평정하고 다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는 이 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는 걸 안 해버려요. 통역관이. 어때요? 치밀해요? 안 해요? 여러분 디테일한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나폴레옹이 가보기에 자기 칭찬해 주니까 황제도 별 수 없어요. 영웅도.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동강 아들과 말벗이 되어 있는 사람은 황제 자신이며 그것도 피라미드 위에 부르 이름을 기록한 위대한 황제면 안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 녀석이 내가 나폴레옹인 줄 알면은 얼마나 놀랄까. 그걸 보고 싶은 거야, 나폴레옹이. 그 농노가 말한 얼마나 놀랄까 보고 싶어서 통역관에게 내가 나폴레옹이라고 알려주라. 그래 말한 거야. 어때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브시카는 통역이 그래 말하니까 이럴 때는 내가 지금까지 나폴레옹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놀라는 척 해야 된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 말하면 자기가 아부했던 게 헛기 돼.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 헌병상 하나 나폴레옹을 생각하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새 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바로 그냥 막 이래 온갖 표정을 다 지었겠죠. 놀란 표정 짓고 막 이러니까 그것은 마치 태양장에 끌려 나갔을 때 짓는 것과 같은 표정이었다. 나폴레옹 통역관인 티에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알만하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말을 전한 순간 까자크는 멍해진 채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했다. 이래 막 쳐다보는 거야 놀래가지고. 또 그 동방의 광야를 가로질러 뛰어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이 정복자께서 잠시도 눈길을 돌리지 않고 말을 몰았어. 그 수단은 너무 겁나서 말도 못하는 것처럼 순진하면서도 알 수 없는 경의의 감정으로 변했다. 나폴레옹이 가만히 보니까 참 이놈이 자기 존경하는 게 귀엽거든.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에게 상을 주고 돈 줘. 고양이들의 새를 놔주듯이 그에게 자유를 주거든. 저거 풀어줘. 이게 살아난 겁니다. 어때요? 이게 전쟁과 평화의 위대한 장면입니다. 내가 본 이런 걸 딴 사람도 딱 거론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영화에 나오지도 않고 이런 걸 넣어줘야 돼요. 이건 마치 아시아 중국어 병법에 보면 오자라고 있죠. 오자. 손오 병법한다 오자. 오자 병법에 보면은 오자가 장군이거든. 지휘관이 최총사령관이야. 자기 병사들 끌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병사 중에 하나가 다리에 고름이 나. 그걸 세워놓고는 그 더러운 목욕도 안 한 다리를 고름을 오자가 빨아줍니다. 확 빨아가지고 옛날에 고름았을 때는 핵을 빨아내는 게 최고 약이거든. 빨아가 뱉어요. 근데 오자는 이 부하들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병사를 보는 데서 빨아주는 거야, 그걸. 길가에서. 그럼 다들 박수치고 막 장군 위대하고 만세 부르고 난리 나요. 근데 한 할머니가 막 그걸 보고 울어요. 그래서 옆에서 한 물었어. 저렇게 훌륭한 장군이 저런데 당신은 왜 감동 안 하고 우느냐 그랬더니만은 지금 고름 빨리고 있는 게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이제 죽은 목숨이다. 드디어 아들 하나 잃었다. 그래 말하고 그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만은 그 노파가 아들, 노파가 남편이 군에 갈 때도 그 오자가 고름을 빨아줬대요. 그 집은 고름 전문가야, 아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전쟁 나갈 때 고름 빨아주고 그때 막 박수 친 거야, 이 여자가. 장군이 잘 만났다, 장군 좋다고. 자기 남편 사랑해주니까. 그 고름 빨아주는 장군. 마누라도 안 빨아주는 고름을 장군이 빨아주니까 얼마나 탐복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남편은 그 장군을 위해서 충성을 해. 충성은 뭡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거야. 전사한 거야. 과부가 된 거죠. 근데 아들이 또 갔는데 또 고름 빨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남편도 잃고 내 아들도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운다. 어때요? 오자의 그 통솔력을
많은 사람들이 탐복만 하는데 그 무진몽매한 한 노파가 꿰뚫어 본 거. 라브두시카가 똑같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위대한 문학의 발견. 그게 사마천 사기가 왜 위대한 얘기,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바로 문학의 위대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주에 이제 이 소설 본격적인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